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스티븐 킹 그것의 페니와이즈, 테리파이어 시리즈의 아트 더 클라운,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프릭쇼의 트위스티 등 공포영화 속 살인광대 캐릭터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희대 연쇄 살인마,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또 한편의 범죄 실화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존 게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스트리밍 플랫폼 피콕의 범죄 실화 드라마 가면을 쓴 악마 존 게이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광대 살인마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존 게이시는 미국 현대범죄사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인데요. 평소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쉬는 날에는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이 병동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는 자선가로 지역사회에서는 제법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죠. 장기적으로 자선 파티를 열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지역 행사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지역 정치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익살스러운 광대 분장을 한 존이 시카고 외곽의 자택에서 밤마다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살인마의 가면이 벗겨지기 전 주변 사람들은 존을 외향적이고 친절한 성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존은 사람들의 기억과는 정반대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죠. 전문가들은 아마도 10대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존은 1942년 3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세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둘째 아들을 남자답지 않다며 비난했는데요. 차고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세였던 존에게 벨트를 채찍처럼 휘두른 적도 있고 빗자루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존의 목표는 남성성을 찾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죠. 존 스스로 암흑기라고 칭할 만큼 10대 시절은 암울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기절을 했다. 몸이 허약하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줄곧 따돌림을 당했다. 특히 남자애들은 나를 수시로 구타하고 조롱했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10대 후반이 되면서 심장질환과 의식을 잃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석하는 날이 많다 보니 수업 진도를 쫓아갈 수 없게 돼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뒤늦게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한 뒤 졸업 후 신발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뛰어난 판매 실적으로 평사원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며 나름 탄탄대로를 걸었죠. 1964년 9월에는 동료 직원이었던 마릴린 마이어스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스라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66년부터는 장인의 도움으로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있는 KFC 지점 3곳을 맡아 운영하면서 성공한 젊은 외식업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지역 청년 회의소에 가입한 후 회원들에게 KFC 매장에서 남은 치킨을 나눠주며 대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부회장직까지 맡게 됐죠. 지역 내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존은 유쾌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로터리 클럽 등 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존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뒤늦게 찾아와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며 어린 시절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도 했는데 존은 이 시기를 암흑기 같던 10대 시절을 거친 끝에 맛보게 된 완벽한 순간이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이면에서는 어두운 본성이 조금씩 눈뜨고 있었는데요. 사실 존이 부회장을 맡은 아이오와주 워털루 지역 청년회의소 내에서는 스와핑, 양, 매춘 등 비정상적이고 문란한 문화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존 역시 청년회의소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에게 술을 먹이거나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요. 상대가 거세게 저항하면 장난이라고 둘러대는 방식으로 상황을 무마하고는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존은 1968년 1년의 범죄를 들키게 되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아이오와주에는 초범이거나 모범수인 경우 일정 기간 복역 후 조기 석방하는 조기 가석방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존은 KFC 운영 경험을 살려 교도소 내 식당 운영을 도왔고 신문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복역 18개월 만인 1970년 6월에 출소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존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교외 지역인 노우드파크 타운십으로 이주했고 1971년경 여동생의 친구이자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이혼녀 캐롤 호프와 재혼하고 PDM 건설이라는 회사를 차렸죠. 처음에는 간판 제작 및 콘크리트 시공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점점 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을
사업을 확장하며 연매출 20만 달러를 달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부를 축적한 존은 일반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웃들에게 범죄 경력을 숨긴 채 인생 2막을 시작했죠.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지역사회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었으며 1975년부터는 병원과 고아원에 광대 분장을 하고 나타나 자신의 광대 포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래나 연기 실력은 형편없었으나 넉살이 좋고 말솜씨가 화려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웃긴 아저씨로 불렸죠. 이 시기 존은 지역 정치인과 경찰 관계자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았는데요. 1978년 5월 6일 시카고에서 열린 폴란드 헌법기념일 퍼레이드에서는 지역 대표 자격으로 당시 미국 영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를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사실 현대교도소의 목표가 교화인 만큼 전과자였더라도 벌받고 반성하고 진짜 새 인생을 시작했다면 문제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미스스에 소개되지 않았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두 번째 결혼은 곧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재혼한 후에도 부부관계를 줄곧 거부하는 존을 수상하게 여기던 아내 캐롤이 집안에서 게이 포르노를 발견한 데 이어 남편이 어린 남성과 함께 차고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캐롤은 성적 취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파트너를 만들어서 차고에서 관계를 즐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차고에서 단순히 관계만 즐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었죠. 재혼한 직후인 1972년 1월 2일 존은 당시 16세였던 티모시 맥코아를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뒤처리였죠. 이전에는 그냥 장난이었다 혹은 돈 좀 쥐어주거나 협박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완벽하게 입막음을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날 밤 존은 티모시를 살해한 후 시신을 집 지하실 바닥에 매장했습니다. 살해 과정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흥분을 경험한 존은 그 쾌감을 잊지 못해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살해했죠. 잔혹한 살인극의 가속도가 붙은 시기는 1976년 남편의 성적 취향을 깨달은 아내 캐롤이 떠나면서부터입니다. 큰 집에 혼자 남겨진 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들을 닥치는 대로 집안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젊은 남직원을 노렸지만 자신과 연관된 인물을 해치면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길거리의 가출 소년처럼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사회적 약자들의 표적으로 삼았죠. 1970년대 당시 시카고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보수적이었기에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이 씨는 바로 이런 가족에게 외면당한 소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죠.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안으로 끌어들인 후 수갑과 밧줄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해서 욕구를 해소한 후에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지하실 바닥에 내던져진 후 층층이 묻혔죠. 나중에는 더 이상 시신을 묻을 공간이 없어서 인근 강에 유기했고요. 무차별적인 살인 행각은 무려 6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경찰이 밝힌 피해자는 최소 33명에 이릅니다. 사실 존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날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당시 26세였던 제프리 리그널은 마리화나를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 존의 차에 올라탔는데요. 곧 마취제를 적신 손수건에 입이 틀어막히며 의식을 잃었고 존의 차고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깨어났습니다. 제프리는 반항하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존의 변태적인 행위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도 즐기는 척 연기했죠. 존은 순종적인 제프리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번에는 죽이지 않고 다음날 제프리를 차에 태웠던 곳 근처에 버렸습니다. 제프리는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로 구조되었는데요. 제프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프리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성 간에도 성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존이 마을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탓에 피해자의 주장이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존의 잔혹한 범행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인 1978년 12월 15세 소년 로버트 피스트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년 로버트가 어느 날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사장님이 있어서 만나고 오겠다고 말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죠. 느끼실 테지만 계속 살인을 저질러도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으니 이쯤 존의 범죄는 가출 청소년 같은 아이들을 뛰어넘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까지 건드릴 정도로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로버트가 실종당해 만나기로 했던 사장님이 바로 존의 게이 씨라는 것을 확인했죠. 존은 로버트를 만난 적이
적이 없다고 펄쩍 뛰며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경찰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존의 행동에 오히려 수상함을 느끼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안에서 실종된 소년들의 신분증과 다수의 개인 음란물이 발견되었죠.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로버트가 약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산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실종된 소년의 차량이 존의 명의로 뒤바뀐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경찰은 존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유력한 살인 용의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존은 경찰이 집안에서 찾아낸 실종된 소년들의 소지품과 동종 전과 기록을 들이밀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6년간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죠. 로버트는 이미 살해된 후였고 시신은 근처 강에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존의 자택 지하실 바닥을 뜯어내고 발굴 작업을 진행했죠. 바닥에는 무려 29구의 백골화된 시신이 묻혀 있었는데요. 인근 강에서 4구의 시신까지 확인되면서 확보된 피해자만 총 33명이었습니다. 검거 이후 존 웨인 게이시는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며 선처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력범들이 흔히 하는 사법거래도 제한하지 않았고 마치 자랑하듯 범행 내용을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돌연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생존 피해자인 제프리 리그너를 증인으로 세워 PTSD 증상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백으로 간주하여 형량만 가중됐다. 1980년 3월 13일 일리노이 법원은 무려 33건의 살인 혐의로 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은 사형 선고 후 메나드 교정소에 수감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항소를 제기하며 자백을 번복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죠. 수감 중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기괴만큼 화려한 색채와 광대복장을 한 자화상을 그리는가 하며 일곱난쟁이 같은 인기 캐릭터도 그렸죠. 외부에 그림을 팔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게이시가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전처럼 모범수로 나가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지죠. 이게 사실 미국 교도소는 포화 상태이고 수감된 인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라 가능하면 잡아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형만 면한다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게이시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었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조롱하는 듯한 망언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Hey, I got news for you. I killed 33 times. You're only gonna kill me once. Casey outsmarted him again. 나는 33번 죽였는데 너희는 날 한 번밖에 못 죽이지. 존 웨인 게이시가 또 이겼네. 1994년 5월 10일 약물주입 방식으로 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KFC 오리지널 치킨 1마리, 새우 12마리, 감자튀김, 다이어트 콜라, 딸기 500g이었죠. 일부 언론들은 사형 직전 키스 마이 에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형 집행을 청관했던 쿡카운티의 형사 그레그 비도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눈을 뜬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 어떤 공포영화 속 살인 광대 캐릭터보다 더 무서운 희대의 연쇄 살인마. 좋은 어른인 척 가면을 쓰고 소년과 청년들에게 접근해 성욕을 채운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 안매장했던 존 웨인 게이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